그다음에 이제 거기 간이변제 충당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내용만 알아두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요. 아까 노트북처럼 값어치가 아주 적게 나가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경매 청구를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값어치가 너무 적으니까 차라리 유치물,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 유치권자에게 이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고, 법원이 이제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은 이 유치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채권자, 유치권에 이전이 되어버려. 이런 거를 간이변제 충당. 그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는 과실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우측에 넘어가서 비용 상한 조건도 마찬가지요. 여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를 하다 보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할 수 없는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상환 청구하는데 한 번만 연습해 보자 말이야. 우리가 점유권에서 필요비 유익비 공부를 했는데 유익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325조 2항이니까 첫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그다음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 가르쳐 줬나요? 항상 상대방 쪽에서. 여기서는 유치권자가 아니라 상대방 소유자가 선택하겠죠. 소유자가 선택. 똑같잖아. 외우지 마라 그 말이야. 한번 가르쳐 드리면. 그다음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법원에 청구하셨고, 세 가지 특징 나와 있잖아. 똑같음하고 넘어가면 돼. 그다음 문제는 이제 그 보전에 필요하면 사용권 이건데, 원래 유치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유치권자가 점유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 수익한다든가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 안 하면은 네가 변제할 때까지 목적 인도 뭐 하겠다? 인도 거절만한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한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서도 안 되고, 대여 단순 빌릴 수도 안 되고,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야. 다만 이제 예외는 있어요. 이 유치권자가 원칙 사용 수익 대여 담보 정해서는 안 되는데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밑에 그 판례 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택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밑에 판례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유치권자가 채무자가 공사대금 줄 때까지 점유해서 주택이니까 사용 수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이건 주택이기 때문에 비워놔봐야 이게 값어치만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택을 유치해 놓는 경우는 주택이니까 주택의 용도에 맞게 얘가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용 수익이 대표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말. 따라 이런 경우는 외적으로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면서 유치물을 사용 수익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여기서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거니까 유치물을 사용 수익했다 치자가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채무자가 비용을 이제 공사대금을 상환을 해주게 되면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주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기 채무자가, 바꿔 말하면 소유자가 뭘 요구를 하느냐? 니는 그동안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한 거는 사실이니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해달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를 한다란 말이야. 이때 유치권자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한 게 아니라 얘가 공사대금 안 돌려주니까 유치권 행사를 했고 어쩔 수 없어 사용 수익한 측면이 있는데, 사용 수익한 대가를 내놓으라 하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는 건데, 나무 건물 사용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그 마지막 줄 판례 하도 물어보니까 요거 점검 전하시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얘가 사용 수익은 하겠지만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대신 이제 거기 판례는 안 나왔지만 대신 이거는 유치권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한 거니까 갑의 건물을 사용 수익한 것은 불법 점유는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판례는 안 나왔던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네요. 차임상과 부당이로 번화질 의문이 있지만 불법 점유는 아니니까. 따라 여기까지 점검 잘하고. 그 다음 나머지 유치권자 의무 선량한 관리사 주의 의무를 가지고 목적물 점유하라. 324조 1항 2항 방금 이한 것처럼 채무자 성납시 사용 수익 대여 담보 적은 뭐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한다.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그 위에 공사등 채권에서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그 판례니까 연결돼서 하고 잘하시고.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유치권의 공통한 소멸 사용 중에 2번에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 사용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 주임무를 부담해야 된다. 사용수익 대여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바로 청구를 해요. 그럼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멸시키자 의사표시하면 채무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하고 구별될 것이 바로 그 밑에 327조예요. 이 경우에는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의무 위반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이 건물을 채무자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얘한테 공사대금 줄 돈은 없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내가 타 담보, 예를 들어서 내 상가 건물 위에 너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줄게. 요 건물 파는다고 유치권 소멸시키자. 건물 파는다고 이런 거를 타담보를 청구함으로써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타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누구 승낙이 있어야 되느냐. 이 채무자,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이 경우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타담보를 제공해서 반드시 얘가 동의 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327조 이런 제도도 있다. 점검 딱 하고. 점유 상실하면 당연히 유치권은 소멸이 될 것이고 문제는 제일 위로 올라가세요. 소멸시효 문제가 또 나왔는데 진짜 소멸시효 연구 잘하세요. 그 326조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우리가 앞에 물권법 공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에 관한 부동산 물권 변동 같으면 채권자는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채권이다. 근데 얘가 목적물 인도에서 점유하게 되면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한 셈이니까 요 소유권 등기 조건 이거는 소멸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이런 판례들을 우리가 배웠어. 저번 주 취득시효도 똑같은 걸 배웠고.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유치권의 경우도 성립이 돼.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수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럼 목적물 당연히 점유해요. 이렇게. 그럼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만약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 바꿔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수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더 이상 수리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이 안 되겠죠. 중단이 되니까. 똑같이 점유하면 권리 행사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데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여기 저 법률이나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매수인이 갖는 등기조건은 채권적 조건이지만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는 왜 시효가 진행이 안 되고 이 등기조건은 시효로 소멸 안 되냐. 단순히 점유만 한 게 아니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도 하니까. 그러니까 권리 행사로 보는 거야. 근데 유치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 수익도 안 하는데 점유하는 것이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326조. 유치권 행사는 바꿔 말하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는 없으니까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시효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자주 물어보니까 점검 잘하라고 말.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말. 앞에서 다 배운 거하고. 요거는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권리 행사지만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을 못 하는데 권리 행사로 볼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바꿔 말하면 목적물 점유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그 이야기라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그걸 이해하면은 외울 필요 없을 것이고 이해 못하니까 별표치기 외우느라고 또 생뚱 산다고 말이야. 비교해서 정리 잘해보라고. 그 다음 저당권.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겪어서 하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겠지만 특징도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거는 약정 담보물건이니까 일단 이제 계약이 필요하니까 1억 원 빌려주라, 알았다, 저당권 설정해주라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이 건물 위에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은 담보물권 취득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적물 점유를 저당권 설정자가 한다고. 대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담보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변제하면 경매에서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한다. 이게 저당권이야.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떠나서 거기에 의 쭉쭉 있고 뭐 사회적 작용 쭉쭉 있고 법적 성질에서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혼동할 때 내 여러 번 주지를 시켜주는데 타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에 저당권 취득 뭐 하잖아. 소유자 저당 인정이 안 되는데 위해가 있어요. 혼동의 위해로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혼동의 위해로서. 그건 지금 빠졌잖아 책에. 우리 교재 203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혼동할 때 내가 집중 가르쳐 드렸으니까. 원칙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의 위해로서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외적으로 소유자 저당이 허용되니 그 사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203페이지에 가르쳐 드렸어.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려고. 다시 하고. 민법은 복습 따박따박 하면 뒤로 갈수록 쉬워져. 그게 결혼하고 틀려요. 근데 복습을 안 해버리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져. 복습만 하면 너무 쉬워. 민법은 뒤로 가요. 혼자 공부하셔도 돼. 배운 게 계속 나오고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 저당권은 담보물건으로서 우선변제권도 있기 때문에 물상대까지 싸그리 다 인정이 돼. 부호종성, 수반성, 불가능, 물상대는 다 인정이 되고 약정 담보물건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격차되려면 논리적으로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 하니까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제3자한테 알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등기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되니까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야지 논리적으로 저당권의 격차가 되겠죠. 목적물 점유를 예가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가로친 4번. 따라 법적 성질 1, 2, 3, 4번은 기초로 잘 물어보나 읽어볼 필요도 없죠. 다 가르쳐 준 거니까. 뒤에 근대 저당권 제도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게 뭐냐?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 제도 이런 거야. 1억 원 빌려주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이 됐고 이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이런 거를 보존 저당권 그래요. 이 피담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런 거는 옛날 구닥다리 저당권 제도예요. 이 근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이 되고 이런 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투자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금융시장에서 주식처럼 유통을 시키잖아요. 이런 거를 근대 저당권 그래요. 근데 근대 저당권이 확립이 되려면 거기 밑에 근대 저당권 원칙 해가지고 5가지 원칙이 나와 있죠.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 공시 원칙부터 제일 뒤에 유통 원칙까지. 이런 원칙만 나면 두드려 외우죠. 여러분은. 소시적 실력 발휘하면은 이런 원칙만 나면 외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렇게 논리가 가까워요. 근데 법 공부는 반대라고 그랬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외우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 민법도 이제 근대 저당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보존 저당권에서 근대 저당권으로 바뀌려면 그 5가지 원칙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가로챈 1, 2번 2개 원칙은 인정이 되고 있고 보다 더 중요한 나머지 원칙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은 근대 저당권하고 거리가 멀고 아직도 변제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존 저당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 따라서 앞으로 현실에 맞게 저당권 제도는 대폭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저당권도 유치권은 반드시 없애야 되고 저당권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고 구닥다리 저당권이 우리 저당권은. 따라서 앞으로 민법 개정할 때 저당권도 대폭 손봐야 된다.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 시험에 내겠냐? 내면 또라이죠 그게. 무슨 말 알겠나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공특하고 뭐 공특 순독 해갖고 막 하니까 그 뭔 소리가 있다 이걸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욕보신다고. 응? 내가 어떤 새끼한테 민법 배우셨냐고 내가 그랬어. 응? 아까 폐 죽이고 싶다고 내가 그랬어. 폐 죽이고 싶다고. 수강생을 다 망쳐놔. 내 잘 쓰는 말 있어요. 여러분들도 옛날 소유자 공부도 잘했고 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다 똑똑하신 분이 있는데 중개사 공부하라 교실만 들으면은 다 이상해져 버려. 예비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군들. 똑똑한 사람도 예비군 훈련만 가면 뭐예요? 군복무에 가서 그 똑똑한 애들 때 때리고 앉았고 빵 먹고 쪽쪽 이러고 앉았지.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앉았고. 에? 예비군이 대부분 군대 예비군 훈련만 가면 똑똑한 우리 백성들이 이 중개사가 그래요. 중개사가 그 똑똑한 백성들 중개사 공부만 하면 이상해져 버려. 그저 박수치고 막 앞에 따로 노래 가사 붙여갖고 암겨 줘갖고 박수치고 막 웃어. 난 미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들은 나쁜 새끼들이 많아요. 이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길입니다. 이 단어 나오면 맞습니다. 이진직권 하고 앉았으니 그 똑똑한 백성들 전부 바보로 만들어. 중개사 교실로 들어오면. 제가 옛날 서울에서 학원 할 때는 수강생 단 한 개만 암기시키면 그 새끼는 바로 그 다음날 잘라버렸어요. 왜냐? 연구를 안 해왔다는 소리니까. 선생님이 그 암기시는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이해시키고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이 외우는 게 외우더라도 뭔데 뭐 목사 임신 이거 동철이가 고쳐먹고 뱀뱀 이러고 앉아. 나 환장해보고 싶더라고 이게. 근데 그런 애들은 절 용납을 안 했어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성립. 잠깐 칠판 보세요.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요. 따라서 이제 유치권과 달리 뭐가 필요하냐? 이 양자 사이에 채권자, 채무자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약정 담보물권. 여기서 또 기초 문제가 많은다 말이에요. 뭐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그러면 누가 저당권자가 됩니까? 이게 문제인데 부종성 때문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부종성 때문에 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서 저당권이 성립되는 게 부종성이에요. 그럼 논리학적으로 채권 갖는 자가 저당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부종성이에요. 따라서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채권자가 원칙 저당권자다. 이건 누구나 해. 초등학생도. 문제는 요것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이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 저당권을 성립하니까 채권 갖는 자가 저당권자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부종성이고.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되고, 따라서 채권자 이외의 제3자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된다 그 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니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인 무효다. 한 줄 한 줄 다시 세면 나온 거. 원인 무효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대부분 판례를 보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기속됐다고 이전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원칙은 무효이지만 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로 본단 말. 거기 책에 보면 저당권 설정에서 우측으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부종성 때문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은 저당권 설정 등기 밑에 판례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 판례가 그 위로 들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 있어. 찾았나요? 7줄짜리. 그게 또 생략이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거요. 자,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원칙 저당권자가 된다. 그러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에게는 원칙 무효다. 요 판례가 지금 빠져있고 원칙은 무효요. 이 시험에 나왔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그게 그 밑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효력 요 판례라 그 말이야. 그 뭐가 빠졌다는 거? 원칙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에게는 원인 무효다.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원칙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예외가 있다 그 이야기야. 어떤 경우냐? 그 밑에 보면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 부성에서 언제부터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니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은 무효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합의가 있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소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외의적으로 유효다 그 이야기야. 순서 잘 잡아야 돼요. 법학은 그 논리 체계가 맞아요 항상.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유효니까 제3자가 이제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다 이야기인데 이런 판례가 저당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다 나왔는데 가등기 담보 경우도 똑같은 판례가 우리 시험은 가등기 담보 나왔고 나중에 배우면 알지만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는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가등기 담보기도 똑같은 판례가 있어. 가등기 담보도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에 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 취득하는데 부정성 때문에 채권자가 원칙 가등기 담보자가 되는데 똑같이 3자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적으로 기속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도 유효로 본다는 말이에요. 제3자 명의 가등기 담보도 외적으로 동일한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로 보고 판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도 판례가 있는데 305페이지 펴세요. 이 전세권에 관한 판례는 최근에 출제가 됐고 그러니까 동일한 취지의 판례 305페이지 보면 나와 있다고. 같이 판례를 정리하라고. 305페이지 판례에서 2번 3번 판례가 요거예요. 2번 3번 판례는 연결이 되는 건데 전세권이 담보물권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질을 동식한다고 그랬죠.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요. 전세권자 설정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3번이에요. 임대차 계약의 바탕을 두고 해서 3번에 나와 있죠. 단 7번 보세요. 지금 전세권의 경우까지 이제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지금 이런 이야기라면 임대차 같으면 지금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1억이고 그럼 임대인자 종료 시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뭐를 했느냐, 이 보증금 1억 원을 전세금으로 가름을 하고 이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임차인이죠. 그럼 누구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이 돼야 돼요? 당연히 임차인 명의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증금 1억 원을 전세금으로 가름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열이 잔뜩 쏟아가지고 거품 물고 가르친 게 이거였어요.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 전세권을 성립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르면 상관없다. 그 책에 지금 오타가 있으니까 고쳐라 하면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못 들어갈 때가 그때 짜증이 확 솟구쳐가지고 토요일날 막 있는 대로 빽빽 쓰면서 칠판 때문에 했던 거 요 대목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뭐야? 현실적으로 수될 필요는 없다고.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 가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채권자니까 보증금 받는 채권자니까 임차인 앞으로 전세권 설정이 돼야죠. 이 말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도 임대인, 임차인,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임차인 말고 제3자 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뭐이다? 유효다 그 이야기야. 그게 그 판례예요. 3자 합의가 있으면. 따라서 이 판례를 이 판례도 동일한 취지 판례고 지금 저당권에서 337페이지 그 판례도 동일한 취지 판례고 똑같은 취지 판례가 어디에도 나와 있고 가등기 담보다. 우리 시험은 저당권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305페이지 전세권에서 동일한 취지 판례를 다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목에
정리정돈하는 거야. 반드시 전제 요건은 뭐라는 거? 3자 합의가 있어야 돼요. 3자 합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제3자 명의 담보 가등기도 유효다.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뭐이다? 유효다. 그 세 개를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같이 기억을 하라고 말이야. 제 말 하나 들어요? 법은 원리는 똑같아.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는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미쳐버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배울 때마다 일일신 우일시다 새로운 걸 계속 배우니까 나는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따라서 한목에 정리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여기 보세요. 또 여기 이제 저당권 쪽에 이쪽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해두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 참무자가 설정자가 되겠죠. 근데 설정자는 참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도 많이 돼. 이놈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예를 물상보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물상보증인을 모르면 법공모 뭐 하신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은 빌리고 줬는데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담보로 정을 부동산 등이 있어야 되는데 얘한테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병에게 부탁을 했다면 내가 갑으로부터 1억은 빌리고 줬는데 저당권 설정에다 요구를 하니까 친구야 네 아파트 위에다가 나를 위해서 저당권 좀 설정해 주라 이렇게 해서 친구 부탁을 받아서 병이 자기 아파트 위에다가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 이런 애들을 물상보증인 거래요. 그러면 이런 물상보증인은 특징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여기서 저당권이겠죠. 물적 담보를 설정해 주는 자를 물상보증인 그런다 말이야. 내가 돈 빌린 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저당권 등을 설정해 주는 자를 물상보증인. 여기서는 이 물상보증인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 일반적으로 참무자가 설정자가 되겠지만 이 사례처럼 물상보증인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때 이 물상보증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보증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 보증인은 참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채무자 돈 빌리는 거 안 갚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참무를 변제로 청구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참무자가 아니라는 것. 참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무자가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참무를 변제로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만 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얘가 돈 안 갚으면 얘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서 날아간다 그 이야기야. 책임만 지고. 대신 참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 변제라고 청구는 뭐한다. 이 물상보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물상보증은 총칙에서부터 나오죠. 총칙 어디서 물상보증이 중요 판례 한번 나왔던가요? 차고에서 나왔죠. 차고에서 물상보증인이 참무자와 동일성으로 차고 일으켰다 중요분의 차고냐, 그게 차고에서 나왔어요. 물상보증이 나오면 저절로 해결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 물상보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으로는 부동산하고 권리 중에서는 재산권, 전세권. 기타 특별법에서 등기된 삼박종 나왔는데 임목 조심해야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 설정 못해요. 임목만 저당권은 객체가 되잖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권은 수목의 집단 임목만. 그 다음 제일 밑에 그 피담보 채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돈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으니까 저당권에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겠지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 다 배웠을 거니까 집에가 쭉쭉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고요. 지금 이 저당권의 경우는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야지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법정 지상권을 공부를 했는데 법정 지상권을 현행법상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말고 현행법상 민법이나 특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법정 지상권,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총 4개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중에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된 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저당권의 경우 성립된 300m 법정지상권하고 두 번째로 출제되는 것이 전세권의 경우 성립되는 305조 1항. 이거는 전세권자가 법정지상 성립되냐 설정자가 성립되냐 그것만 조심하랬죠. 전세권 설정자가.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 10조,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6조,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민법이나 특별법 총 4개의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저당권에서는 법정 저당권에 간다고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계약 체결함이 없이 등기할 필요도 없이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하고 지상권이고 저당권이가 그건 다르지만 내용은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법정 저당권하고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임대차에 나오는 건데 643조에 갑이 토지 임대인, 을이 토지 임차인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땅 빌린 다음에 건물을 근데 얘가 차임을 자꾸 연체를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임대인이 자기의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건물을 압류만 했지 이 건물을 대상으로서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을 체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기만 하면 이 건물을 격체로 해서 자동으로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저당권이 성립된 것을 본다고. 따라서 얘가 차임을 계속 안 주면 이 건물을 저당권자로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이게 우리 민법에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되고 있는 법정 저당권이라고 말할게요. 오늘 계약 필요 없고 등기 필요 없고 법정지상권처럼.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현행법상 총 몇 개가 인정이 되지만 4개가 법정저당권은 유일하게 요거 딱 하나 인정이 돼요. 643조에서. 체계 잡을 수 있겠나요?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4개나 인정이 되고 민법에 2개, 특별법에 2개. 그러나 현행법상 법정저당권은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돼. 그게 여기 643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 법정저당권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 되는 법정저당권이다. 그런 의미 외에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왜냐?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이 법정저당권 성립되려면 토지 임대차여야 돼요. 토지 임대차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건물 지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차임을 안 주면 임대 이걸 압류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 이 건물 대상으로서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 실효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 안 된다는 것. 따라서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4개 딱 있고 법정저당권 유일하게 딱 하나 인정이다. 요 체계 잡으라고 좀 가르쳐 주는 거지. 603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요 체계 잡으시라고. 그다음 저당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조건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건물 공사를 했다. 해서 이제 도급계약 체결하고 도급인 얘가 수급인.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났다. 근데 얘가 이제 보수 취급 안 하더라. 공사대금 취급 안 하더라. 이런 경우는 여기에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 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수급인이 갖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요. 요거는 이제 법정 저당권과 또 틀린 것이 아까 토지 임대인이 갖는 법정 저당권은 저당권 얘한테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요 경우는 얘가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청구하고 도급인이 그에 응해서 저당권 설정해줘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는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수급인이 갖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지금 여기에 도급인이 그에 응해서 저당권 설정해 줘야지 저당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얘가 너 설정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수급인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얘한테 똥구멍 쫓아내면 돌려줄 게 아니고 얘가 너 옆으로 돌아오면 다 부르니까 이런 경우에 보수채권 내지 공사대금 채권을 위해서라면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유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666조가 될 건데 요 부동산과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 등기 조건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시험에 낼 일 없고 애울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이럴 때는 차라리 뭐 하는 게 희로성이 크다?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그걸 깨우치라 그 말이야. 저당권 설정하면 바보예요 이거 바보. 차라리 이 건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훨씬 실효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666개도 실효성이 없다.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신 유치권 행사가 낫다 그런 걸 이해하라고 말이야. 거꾸로. 그다음 저당권 효력에서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기초문제를 하도 물어보는데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다 써먹으면 돼요. 지금 저당권으로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이런 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의뢰 가구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런데 이 건물을 제3자 평이 증개축을 했다. 증개축을. 그럼 이 증개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고 부속시킨 자 소유더라.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이 되니까 건물 합쳐지더라. 우리가 저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합을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원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의 증개축 부분 이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만약에 미치게 되면 얘가 변제하면 증개축을 세트로 경매하니까 낙찰자는 증개축 부분까지 같이 소유권 취득할 것이고 그 반대면은 논리가 반대로 갈 것이고 또는 이 토지가 이제 저당권의 객체인데 여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20개 토지 합쳐지면 저당권 효력은 20개도 미칠 것이고 세트로 경매하고 그 반대는 또 반대로 갈 것이고 이런 걸 묻고 있자 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딱 3개예요. 이미 다 앞에서 배웠어. 첫째, 부합물. 둘째, 종물. 셋째, 과실. 첫째,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은 당연히 효력을 미쳐. 따라서 여기 증기적 부분이 독립적으로 합쳐지면 세트로 경매에 들어가 낙찰된다 그 이야기야. 다 앞에서 배웠잖아. 따라서 여기에 부합물의 경우는 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이 부합에 관한 것은 뭘 참조해야 되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부동산의 부합 있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 근데 그걸 따지셔야 돼. 여기에 주유소 부지다. 주유소 부지 저당권 설정이 됐다. 주유소 지하에 유류 저장권과 매설이 되어 있다. 우리 판례가 부합물로 보죠. 그럼 여기도 저당권을 미치니까 세트로 경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들으라고. 따라서 여기서 부합물 요 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것. 저번에 배운 부동산에 대한 부합 요게 그대로 적용이 돼.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거기 지금 법조문에 보세요. 358페이지 뒷구절 두 번째 줄 봐보세요. 그러나 부합물에는 당연히 이제 저당권을 미쳐요. 그런데 단서를 보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 쏟은 설정형의 다른 약점 그러하지 않는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시험이 요즘에 쏟아져 나와. 원칙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을 미쳐요. 그러나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 등이 있으면 효력이 안 미칠 수도 있다는 거야. 따라서 여기 358조 이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자, 339페이지 제일 위에 봐보세요. 부합물이나 저당권은 종물에 비슷한 규정은 방금 읽어본 것처럼 당사자 특약 등이 있으면 효력이 안 미치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요거 시험에서 무지하게 출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가 부합물은 저당권을 미치지 않는 걸로 하자 특약 맺으면 저당권이 안 미쳐요. 그것까지 경매 뭐 한다고 이게. 그다음 주물하고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니까 주물 위에 저당권을 설정이 되면 종물에도 저당권을 이게 당연히 미치겠죠. 따라서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를 보면 이게 주유소 건물이다.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주유소 건물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주유기가 보조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다. 그럼 주유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 이건 종물이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거. 따라서 주물 위에 저당권 설정이 되면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치니까 돈 안 갚으면 주유기까지 세트로 경매, 낙찰자는 종물, 주유기까지 세트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야. 종물에도 미치니까.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프린트물 날 읽어보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주물, 종물 이론을 그걸 다시 한번 점검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종된 권리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이 종물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이런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한 사람이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또는 전세권을 취득했다.
또는 임차권을 취득했다. 전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물은 얘 거. 이때 이제 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 위에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건물 소유하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을 종물에 준해서 이건 권리니까 종된 권리 이렇게 하죠.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를 종된 권리. 그러면 이걸 묻고 있어요.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건물 위에다가 얘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그럼 저당권으로 그럼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종물 이론을 이게 그대로 적용시킨다. 저당권 의혹은 건물에 미치는 게 아니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의혹이 미친다 그 말. 그러면 결론 을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건물 경매, 그러면 B는 낙찰을 받게 되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고 만약 낙찰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면 얘 밥 내놓고 죽여야 돼요. 건물 철거 들어가.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따라서 건물을 소유한 종된 권리, 재산권, 전세권, 임차권도 얘한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토지 사용권도 가지니까 건물 철거 안 해도 되죠. 이런 거를 저당권으로 종된 권리 도로금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때 여기 재산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등기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낙찰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와. 이거는 등기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종된 권리에서 다 똑같은 내용도 거기 판례에서 2번을 봐보세요. 그게 지상권에 관한 판례인데 2번 판례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된 경락인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시켰다면 그 건물 소유한 지상권도 민법 180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이 취득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등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전세권, 임차권 다 똑같이 사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 집 앞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거기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에 집 앞 건물에는 판례가 나왔는데 두 번째 줄에 집 앞 건물에서 전유 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면 대지에 대한 권리, 대지 사용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대지 사용권이 종된 권리니까 401호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이 됐으면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낙찰자는 전유 부분만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소유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도 낙찰자가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따라서 이 종된 권리에 관한 것도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세트로 다 묶어서 집 앞 건물도 마찬가지고 여기 400으로 전유분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 소유하려면 대지 사용권 가져야 되고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을 미치니까 낙찰자는 전유분 플러스 대지 사용권 같이 취득하고 요 이야기라고. 똑같은 이야기니까 세트는 그 정리 꼭 하고 그 다음에 과실. 여기 이제 과실은 먼저 원칙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 목적물 점유는 누가 하느냐? 저당권 설정자예요. 따라서 이 저당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대로 저당권 설정자니까 이 저당 목적물로부터 과실도 누가 취득하느냐?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 취득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의 설정자가 아니까. 따라서 원칙.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만 과실은 원래 저당권 설정자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을 딱 전제하고. 원칙 전제해야 돼요. 그 대신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과실의 경우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원칙은 목적물 점유 사원자 설정자니까 과실 취득도 예가 아니까 요 과실은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다. 저당권을 미치는 거 아닌데 예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얘가 변제를 안 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야. 1단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격려가 돼요. 그럼 무슨 효력이 생겨요? 압류 효력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건물이 경매 들었던 게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 여기 참무자, 저당권 설정자도 경매 절차 협조를 해줘야 돼요. 경매 기간이 정상적으로 가면 한 10개월 걸려요. 하도 많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빌어먹을 놈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다 보니까 과실 취득하는 재미에 고의로 경매 절차를 얘가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얘가 고의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위의를 두고 있는 것이 경매결정 기입 등의 경우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얘가 과실 취득 못한다. 이때부터는 요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 외적으로. 따라서 원칙 목적물 점유를 설정자 하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 목적물에 대한 뭐가 있은 후에 압류가 있은 후부터는 과실에 대해서도 외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목적물을 범위에서 틀려버리면 진짜 점수 딸 거 없네요. 그냥 뭐 하나 나머지는 다 맞춰 웬만한 사람은. 그것이 뭐 많이 속느냐. 아까 358조가 무슨 규정을 해서 임의규정.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아니할 수 있네. 그걸 많이 물어봐.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걸 의외로 많이 틀리니까. 원리 자체 물어보면은 다 민법에 대한 기초이기 때문에 틀릴 일은 없어요 이게. 그다음 뒤에 물상대의예요. 아까 앞에서 물상대의 다 가르쳐줬는데 판례 하나만 점검하자. 그 밑에 보면 판례 6주제 판례 하나 있죠. 이게 요즘 시험에 집중 출제가 돼요.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다 등기법에 따른 협의 취득 나와 있는 거. 이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물상대의는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자체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못 받으니까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이외에 대신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거꾸로 저당 목적물 자체를 여전히 경매 처분해서 그 매각대금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물상대는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게 기초다고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아까 앞에서는 얘가 저당 목적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 이걸 이임됐을 때 차임에 대해서는 물상대가 인정될 필요가 없다. 매각대금과 차임 가지고 얘가 우선 변제 받을 필요 없다고 말이야. 이거 여전히 경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었죠? 근데 옛날에 이런 쪼자는 거 문제를 냈는데 요즘에는 세련되게 출제하는 게 그 판례입니다. 그 판례 요걸 물어보더라고요. 계속해서. 요게 이제 협의한 취득이라고. 지금 법규에 보면 공용징수라고 돼서 멸실에선 공용징수 요런 거 이제 물상대가 인정이 되는데 협의 취득도 공용징수에 해당이 됩니까? 요걸 묻고 있는 판례예요.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있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공용징수예요. 강제로. 근데 협의한 취득은 강제로 취득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요 보상금은 말만 보상금이지 실제로는 뭐에 해당이냐 매매대금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이야. 그럼 아까 매매의 경우에는 물상대가 인정 안 되고 가르쳐 줬잖아요. 따라서 이런 토지 등을 수용한 게 아니라 협의해서 취득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건 사법상은 매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취득한 게 아니에요. 매매에 해당되니까 말이 손실보상금이지 이거는 실제로 뭐하고 똑같다? 매매대금하고. 그럼 매매처럼 물상대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응용해서 세련되게 출제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3년째. 그거 신경 쓰라고 말이에요. 여기 협의 취득도 공용징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근데 공용징수는 뭐라고요?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강제로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 취득은 강제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 매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은 말만 보상금이 실제로는 매매대금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럼 아까 그런 것처럼 매매의 경우는 목적물 자체를 여전히 경매에서 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상대 인정이 안 되듯이 이 손실보상금은 실제로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물상대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 요 판례 하나 아까 앞에서 웬만한 건 다 가르쳐드렸으니 요 판례 하나만 점검해서 기억해 두라고 말이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거꾸로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요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억 원을 원래 빌려줬어요. 근데 1억 원은 원본에 불과하지 않냐 그 말. 원본. 그러면 이 채무자가 만약에 이자를 그동안 지불 안 한겠다 그 말. 그랬을 경우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했으면은 이 경매 대금에서 원본 1억 원만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니지 않냐 그 말. 이런 이자 같은 것도 연체 이자 같은 거
매각되면서 얘가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야. 따라서 여기 저당권 흐르기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 그 말은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걸 묻고 있다 그 말. 이것도 이 말 하나 듣겠나요? 1억은 원본에 불과하잖아. 그럼 매각되면서 1억만 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니라고. 이자 연체한 거 있잖아요. 그럼 연체이자도 매각되면 우선 변제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 그런 걸 지금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저당권 흐르기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지만 약정이 없는 걸 대비해서 조문 숫자도 나 공부하면 이 조문 숫자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360조에 다항고적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틀려버리면 정말로 어디 가서 하면 민법 공부했다 하면 할 말이 없어. 이런 것도 틀리면. 먼저 원본,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채무 불륜한 손해배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 그러는데,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흐르기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니까 경매에 들어가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는 원본만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열간 것도 싸그리 우선 변제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저당권에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그래. 근데 이거를 하기가 그러니까 떨어지겠지만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사실은 이거 웃기는 거라고. 이게 원본은 이제 문제될 게 없는데 여기 이자고 지연이자 첨부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빵점 들어 수도루가 되는 거야. 여기 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이자를 말해요. 여기 변제기 있겠죠. 그 전에도 이자는 따박따박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두 번째 이자예요. 따라 요 이자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가 돼요. 바꿔 말하면 이 연체 이자는 매각대금에서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판단. 왜 이런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저당권의 경우는 항상 목적물 점유를 설정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갑이 1번 저당권자, 얘가 2번 저당권자, 경매 들어갔다. 얘가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있어 얘가 변제 받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배당 받아 그게 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얘가 많이 배당 받아가면 얘 배당보다 줄어들잖아. 그럼 돈 뜯겨버려. 얘가 적게 배당 받으면 나도 돈 다 해소할 수 있잖아.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여기 두 번째 이자는 변제기 전의 이자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니까 요 이자는 원본과 더불어서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면 경매 들어가면 문제는 세 번째 채무불량한 손해예요. 요게 저 그대로 뜻풀을 해보란 말이야. 얘가 변제기 변제 안 했다. 채무불량. 그러면서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기는가 이걸 그대로 밟아보란 말이야. 채무이행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채무를 이행을 했다. 1억 원 갚았다. 그럼 1억 원을 다른 놈한테 빌려주고 또 돈놀이 이자를 받았겠죠. 근데 얘가 변제를 안 하니까 그걸 뭐 했다는 거야. 따라서 이자의 채무불이면서 얘한테 발생이 된 손해는 돈놀이 못 했다. 그래서 이자 못 받게 됐다. 요게 손해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채무불량한 손해배상을 다른 말로는 지연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지연이자로 하는지 알겠나요? 이자만큼 손해 입었다 그래서 지연이자라고 불러. 따라서 요거는 변제기 후 이자를 말하는데 변제 후 이자를 따라서 여기 지금 지연이자 요거는 후순위 고려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본 후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 안에서만 저당권으로 담보가 돼요. 요게 위에 두 번째 이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변제기가 10월 10일이다. 요때까지 이자는 요 두 번째 이자예요. 요 연체 이자는 싸그리 우선 변제 받아.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한 이후부터는 요 이자가 무슨 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연 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싸그리 담보되는 게 아니고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만 담보가 돼. 그럼 왜 이거는 제한을 하느냐? 상식적인 이야기야. 지금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등기법 공부 좀 하세요. 등기법 공부. 돈 빌릴 때는 등기별람 하겠죠. 뭐 계산하면서 경매 들어가면 얘가 얼마 배당받나 그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나머지 있어 내가 배당받으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이자의 원본 1억 원 기재되어 있죠. 이자도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얘가 등기 보면 원본 이자는 딱 나왔기 때문에 얘가 바로 계산한다고. 근데 도대체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 지연이자예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얘가 계산이 불가능해. 왜냐? 얘가 변제에 변제 안 했다. 그때 얘가 언제 경매할 것인가?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변제에 변제를 따라서 바로 경매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변제에 경고하면 지연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경매하냐? 거기 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이 돼. 근데 얘는 이제 순전해가지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야. 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얘가 변제에 변제 안 하면 얘는 바로 경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연이자는 제로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 근데 변제에 변제 안 했는데 바로 경매 안 해요. 얘가. 왜 안 할 것 같아요? 여기 원본에 지연이자가 플러스 돼서 다 경매 우선 변제 받으니까. 그러다가 3년쯤 지났을 때 얘가 딱 경매한다 해보세요. 그럼 지연이자 3년분 얘기 다 포함이 돼서 얘가 딱 가져가 버리면 얘 한 푼도 배당 못 받아. 뭔 말이겠어요? 근데 지연이자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얘 보여주려면 뭐 어찌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죠. 그게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까지만 지연이자는 원본에다 플러스 시켜서 네가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얘한테 배당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요? 이해하면 상식이에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위약금인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또 계산을 했어요. 법을 좀 공부해서 등기부를 내려면서 1번 저당권자가 얼마 배당받는가. 자, 원본 이자 등기 보면 나와 있고 지연이자는 얼마까지 계산하면 되고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까지만 얘가 가져간다. 나머지 내 거다 하고 계산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갔더니 얘가 내가 계산한 것보다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배당에 가더라고 말이야. 놀래서 배당 가면 1,000만 원 더 배당을 못 받으니까 이거 뭔고 그랬더니 얘가 변제에 변제 안 하면 위약금으로 나한테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 그 위약금 내가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더라고. 근데 나 그걸 몰랐다 그 말이야. 몰랐는데 위약금에 저당권 담으면서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가면 얘 박살나잖아요. 따라서 위약금은 반드시 후순위 권리자가 알 수 있도록 뭐 해줘야죠? 공시가 되어야 되겠죠? 상식이죠? 따라서 그것만 깨우치면 돼. 위약금은 반드시 뭐가 되셔야 된다? 등기가. 그래야만이 저당권으로 담보가 돼. 저당권 실행비용은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이자하고 지연이자 구별하는 거하고 위약금 등기한다는 거 요 세 대목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실무에서도 필요,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 우선 변제적 효력. 요거는 이제 가로친 1번하고 2번 이게 막 늘어나 버렸는데 우선 변제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호자가 참호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요 참호자가 참호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저당권자는 일단 저당권을 실행해야 돼요.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등을 해서 우선 변제 받아도 되니까. 근데 저당권 실행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막 섞어놔 없어. 최근 이제 1, 2, 3, 4 막 섞어놔 없다고. 따라서 이 구별을 좀 하셔야 돼. 참모자 전변제할 때 채권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게 가로친 1번이요. 민사집행법 저당권 실행, 이걸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요. 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 임의 경매를 말해. 그 다음에 가로친 2번 유저당. 이 두 가지가 저당권 실행 방법이야.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 얘는 막 한물까지 써놨다고 지금. 저당권 실행해야 되는 실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이야. 그게 담보권 실행 경매, 민사집행법 경매.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그냥 실무에서 보통 임의 경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저당 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방법이. 이렇게 구별을 좀 하셔야 돼. 저당권 실행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원칙 담보권 실행 경매, 경매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밀적 번거로우니까 유저당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외저로 허용을 해준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딱 하시라고 말이니까. 가로치 1, 2번을 따로. 이따가 이제 여기 뭔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